무더위를 견뎌낸 열매와 곡식들이 결실을 맺는 가을. 그만큼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무르익기 좋은 계절이 아닌가 싶은데요. 바로 이곳에 사명으로 결실을 맺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이들이 손가락 끝으로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길 소망하며 한글 점자를 창안한 송암 박두성 선생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일제강점기에 탄압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들의 두 눈이 되기 위해 노력했던 시각장애인들의 세종대왕 송암 박두성 선생의 흔적과 발자취를 찾아 함께 떠나볼까요? 요즘 저희가 인천에는 선교사님들의 그런 사역만 있는 줄 알았는데 또 선교사님들 외에 또 다른 분들의 다양한 사역들도 흔적들이 남아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네요. 그러니까 초기 선교사들에 의해서 개종을 하고 개종해서 그들이 남긴 역사가 또 대단히 크죠. 예. 그리고 그 역할이 컸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또 오늘 같은 모습을 가질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죠. 여기 보니까 송암 호 같고 송암 점자 도서관. 네. 이곳에 저희가 또 알아야 할 사람과 사건들이 있을까요? 그럼요. 그러니까 송암 선생님 그러면 이제 좀 낯설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근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인데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세종대왕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죠.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근데 사실은 시각 장애인들에게 있어서는 세종대왕이 어떤 의미가 없잖아.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런데 그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을 시각 장애인들이 읽을 수 있는 점자로 만들어내신 분. 그래서 이것은 시각 장애인들의 세계에서 이 점자를 훈맹정음이라 그래요. 훈맹정음. 훈민이 아니라. 민이 아니라 맹. 그러니까 맹인들, 소위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글. 그래서 훈맹정음을 창제하신 분이 박두 선생. 처음으로요? 최초로요? 우리나라에는 점자의 개념이 없었어요. 아예요? 근데 이분이 소위 한성 당시에 사범학교를 나와서 이제 그 재생원이라고 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그 특수학교죠. 거기에 이제 발령을 받아서 가서 보니까 점자라는 게 있는 거야.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점자를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분은 사실 로제타 홀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들었어요. 근데 로제타 홀이 가르쳐 준 점자는 또 영문 점자야. 그러겠네. 점자. 아무래도 영원이네요. 근데 거기에서 보니까 일본어 점자가 있는 거야. 그렇다면은 한글도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한글 만들 수 있겠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결국 일본 시대에 일본인들이 관리하는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람 머리는 한글을 점자로 만드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한글을 창제해요. 그것이 1926년이야. 그러니까 한글 점자를 창제해서 반포한 거야. 대단한 분이시네요. 근데 그분은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글을 읽을 수 있도록 해주신 분. 세상을 알게 세상을 해주시는 볼 수 있는. 많은 유수의 학자들이 극찬하는 문자 한글. 박두성 선생은 시각장애인들 역시 우리 문자를 읽을 수 있길 바랬는데요. 하지만 재생원의 맹하부 교사를 근무하면서도 일제치하라는 상황 속에 장애인들을 일본어 점자로 교육해만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누구보다 안타까워했던 그는 오랜 연구 끝에 결국 6개의 점이 모여 한 칸을 이루는 6점시 체계를 바탕으로 우리 고유의 한글 점자를 완성하고 보급하게 되었는데요. 그분이 남긴 말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말 하나 있어요. 눈은 볼 수 없어도 사람으로 살려면 글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시각 장애라고 하는 것은 다만 볼 수 없다는 것뿐이지 배울 수 없다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시각 장애인도 반드시 배워야 된다. 그거를 강조했던 분이 이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바로 초기 크리스찬이란 말이야.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보면 예. 초기 크리스찬으로서 그분이 한글 점자를 창제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분에 대한
기억이 필요한데 대부분 무관심한 게 있죠. 네, 이분의 본래 고향은 여기가 아니에요. 어디예요? 이분의 고향은 강화도에서도 다시 또 섬, 교동도라는 섬이에요. 아, 그래요? 교동도 삼룡리라서 상룡리라고 하는 곳인데 네. 그 상룡리에 가면 지금 그 생가는 없지만 어쨌든 거기는 이제 시종 마을이었기 때문에 그 조카뻘 되는 분의 집이 한 채 있어요.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이제 서울로 소위 당시 한성사범으로 이제 유학을 가게 되죠. 참 어려운 거죠. 근데 그렇죠. 교동도라고 하는 섬이 작은 섬이잖아요. 네. 그런데 서해안 섬 가운데 교동도는 또 특별해요. 거기에 적어도 진이 있었다고. 아, 군사적인 그럼요. 요새가 있었네요. 그 관하가 있었고 작은 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서울로 들어가는 관문이야 거기에. 한강으로 당시엔 다 배가 교통이니까 그렇죠. 통로니까 배가 들어가는 데 있어서 교동도를 거쳐야 돼. 중요한 군사도시네요. 중요한 군사도시였어요. 그러면서도 외진 섬이다 보니 귀향도 많이 갔어. 아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은 섬이지만 또 인재들도 있는 거야. 그러네요. 반대로 생각하면 예. 바로 그러한 영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서울로 유학을 나오게 되죠. 그래서 한성사범을 나와서 이제 요즘으로 말하는 초등학교 교사 발령을 받게 된 거죠. 이제 그렇게 돼서 교사 생활을 시작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송암이라는 호를 얻어 가지는데 이 송암이라는 호가 사실은 바위 위에 소나무잖아요. 네. 뜻이. 근데 저 송암이라는 호를 주신 분이 누구냐면 독립운동했던 이동희 선생이라고. 이동희 선생님이요? 네, 이동희 선생. 그 강화에 서의 주둔군 대장이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분이 이제 조선군 해체되면서 개종을 해서 강화의 정신적인 역할을, 지주 역할을 한다면 그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송암이라는 호를 받게 되고 평생 송암이라는 호로 이제 살았죠. 근데 그분이 인천에 내려오게 되는 것은 사실은 강화가 인천문화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강화가 인천문화권이라서 인천과 이제 왕래가 잦은 곳이기도 한데 이분이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 인천에 내려오면서 1936년에 영화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와요. 그러니까 재생원을 그만두고 네. 재생원 사표를 내고 1936년에 인천 영화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내려온다고. 그래서 1940년까지 이제 영화학교 교장 선생님 하거든. 그 율목동에 이제 율목동 25번인가 그래요. 거기에 집을 마련해서 이제 거기 사시게 되죠. 그래서 그 생각 사시던 분이 집도 지금도 있어요. 그런 곳인데 여기 또 전혀 다른 곳이잖아요. 네. 위치가. 근데 여기는 사실 그런 면에서는 관계가 없는데 시각장애인 복지시설이 여기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분의 기념관도 이제 여기에 만들어진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지만 네. 인천시 시각장애인 복지회관이 여기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이제 기념관도 여기에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분의 했던 모든 사역들과 그렇죠. 그런 물품들을 한번 저희가 그렇죠. 볼 수가 있겠네요. 볼 수 있죠. 볼 수 있죠. 과연 어떤 사역의 흔적들이 있을지 기대와 함께 전시관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여기 써있네요. 한글 점자 창안자 송암 박두성 기념관. 그러네요. 여기 진짜 훈맹정음이라고. 훈맹정음이로 이 공식적 명칭이에요. 정식으로요? 네, 공식적 명칭. 좀 들어가 봐야 되겠네. 이렇게 순서대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1888년 인천 강화군 교도면 상용리에서 출생하셔가지고 독립운동과 불동위에 송암이랑 붙고. 그 이제 실제로 한성사범을 졸업한 것은 1906년이에요. 네. 1906년에 졸업을 해서 이제 그 처음에 발령받았던 것은 지금 효재초등학교야. 효재초등학교. 지금 현재 효재초등학교 1900 발령을 받았다가 그 다음 두 번째 발령받은 곳이 재생원이에요. 네. 재생원이 결국은 그 시각장애인 시설이었는데 거기서 일본어 점자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때부터 그러면 일본어 점자가 가능하다면 조선말 점자도 가능하겠다 생각해서 그렇죠. 조선말을 이제 그 점자를 만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분이 조선말을 실제로 이제 만들어서 발표하기까지는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7년 시간이 걸리는데 혼자 하다가 이게 시행착오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든 문자를 점 6개인가로 이걸 다 표현한다는 게 결국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만들어 작업해서 1926년에
완성을 하죠. 완성을 해서 이때는 뭐 공식적으로 반포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반포라는 말이 널리 알리라는 얘기인데 널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다 시각 장애인들한테 우편으로 발송. 우편으로 하나씩. 만들어졌다. 초성, 중성, 중성으로 이루어진 한글의 기초 원리를 따르는 훈맹정음.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제정한 훈민정음의 취지처럼 맹인을 위해 만든 글자란 뜻으로 이름 붙여진 훈맹정음은 훈민정음 반포일인 9월 29일을 양력으로 환산해 11월 4일 반포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한글 점자를 완성한 박두성 선생은 이후에도 많은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때부터 이분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성경 번역이었어요. 성경을요? 신약 성경 번역하는데 정자로 번역하는데 10년 걸리더라고. 야, 그게 쉬운 일 아니니까요. 10년 걸려서 1936년에 신약 성경을 완성해요. 번역판을. 대단하네요. 근데 구약을 완성하지 못하고 해방이 돼요. 그 구약까지 번역되는 것은 해방 이후예요. 시간이 더 걸렸죠. 아무래도.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어쨌든 이때부터 시작해서 찬송가, 성경 물론이고 그다음에 전도책, 그다음에 동화책, 이솝 동화책 같은 것도 번역을 하시고 그러니까 시각 장애인들이 읽어야만 하는 책들을 번역하는 작업을 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36년에 이제 인천영화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오시면서 인천에 자리를 잡게 되고 아주 중요한 것은 1940년에 조선 맹아 사업협회라는 것을 조직해요. 예. 그게 율목동 25번지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맹아 사업협회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단순히 정자만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고 뭔가 길을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안마, 그다음에 침술, 적어도 시각 장애인들이 많이 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것들을 가르쳐서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주고 하는 작업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참 대단한 그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분이 하신 일이 사실은 점자라는 게 내가 혼자 번역하면 끝나는 것이 이걸 복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복사하기 위해서는 재판기라는 거를 사용을 해서 재판기 필요하네요. 그래서 한 번 번역된 걸 가지고 계속해서 똑같은 책을 찍어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걸 다 직접 이렇게 만들어서 하시는 역할을 했다고. 그러니까 보통 일이 아니신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해방과 더불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결국 시각 장애인들이 볼 수 있는 잡지를 만드는 작업을 하시고 그게 필요하겠네. 귀한 일이죠. 그래서 결국은 좀 더 다시 그럼 사실 이분이 사실 지금으로 말하면 장수하셨어요. 사실은 76세 정도 사셨으니까. 네, 그 당시로 그 당시로 봤으면 굉장히 장수하신 것이거든요. 어쨌든 좀 더 계셨으면 더 좋은 어떤 것이 됐을 텐데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사시면서 시각장애인들의 복지 이 문제를 정말 크게 결성시켜 나가는 작업을 하셨죠.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 창제한 훈맹정음을 끝이 아닌 시작으로 삼으며 이후에도 그들을 위한 다양한 기반을 읽어온 박두성 선생. 내가 아닌 남을 위해 평생을 바쳐 헌신한다는 것은 단순한 열심과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일일 텐데요. 성경을 번역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된 것도 되게 귀한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그분이 크리스찬이 아니었고 그분이 그런 신앙으로 이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다면 그런 생각은 그러니까요. 제일 먼저 한 게 그러니까 찬송가 번역이었고요. 우선 제일 쉽게 접촉시킬 수 있는 것이 이제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찬송가 제일 먼저 번역했고 그다음에 이제 성경 번역했고. 그러니까 이분이 점자를 완성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사실 찬송가 번역이라고. 찬송가. 그래서 찬송가를 같이 노래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한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시는 이제 인쇄기나 타자기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없이는 사실은 책을 복사해서 만들 수가 없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세로점 3개, 가로점 2개, 6점 구성을 통해서
전체 글씨를 표현한다는 게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도 앞이 보이지 않지만 그 점자라는 거를 익히면은 어쨌든 책을 읽을 수 있고 세상을 볼 수 있는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한글 점자가 서양보다는 늦었지만, 네. 서양보다는 늦었지만 이 한글 점자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획기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배우기 쉬워야 하고 점의 개수가 적어야 하며 서로 헷갈리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만들어진 훈맹정음. 선생은 글을 볼 수 없기에 읽을 수 없었던 그들에게 단지 6개의 점만으로 문자라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는데요. 이런 글을 한마디로 표현하기에는 정말 시각장애인들의 세종대왕이라는 수식어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이때만 해도 어떻게 보면 지금과 같이 한글 문자 문법이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하면서 이렇게 그 모음과 자음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글자를 만들어냄으로써 지금 시각장애인들이 글을 읽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은 정말 귀한 거죠. 진짜 한 사람이 사명을 받고 사명자가 되니까는 그 땅과 그 주변의 모든 것들이 변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런 역사를 찾아보면서 배우게 되는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나 구원받았어로 만족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원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 속에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이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이어야 되겠는가라고 했을 때 사실 이분은 어떻게 보면은 당시의 교동이라고 하는 데가 사실 쌀동네거든요. 섬이지만 쌀이 많이 나는 동네입니다. 그 동네가. 그래서 사실 거기는 어떻게 보면 자급자족이 되는, 적어도 식량으로서는 그런 지역이었고 나름 유지였단 말이죠. 그런 분이 어쨌든 강화도에서 섬에서 태어나서 그 다음에 인천에 내려와서 다시 인천에서 생애를 마무리하기까지 인천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에 있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섬김의 삶을 산 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초기 기독교 신자로서 우리가 기억해둬야 될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죠. 곡식은 주인의 발소리에 자라고 맹아는 안내자의 사랑으로 자란다는 철저한 애맹 정신을 바탕으로 장애인 교육에 무관심했던 일제강점기의 상황에서 소외된 맹인들을 위해 교육에 전념하며 특수 교육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한 박두성 선생. 이처럼 그의 놀라운 헌신과 노력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음을 함께 기억해야 할 것 같은데요. 사명자의 모습으로 평생을 살다 간 선생의 마지막 흔적은 과연 어떻게 자리하고 있을까요? 참 저희가 한 사람의 인생을 다 알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그 속에 그 같이 녹아져 있는 그런 신앙과 그다음에 그런 십자가의 사랑과 그다음에 복음에 대한 열정들은 또한 이 박두성 선생님의 어떤 삶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한 번 더 봤을 때 좀 더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우리가 한 사람이 복음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되고 그의 삶의 비전이 새로워지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이 어떤 것인가? 네. 그것을 선택할 수 있었을 때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정말로 스스로 부정할 수 없는 사명이었죠. 그리고 그의 삶을 끝까지 살아냈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찾아다니는데 이렇게 마지막은 접근하기 어려운 그러게요. 이런 곳에 잠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좀 아쉽기도 하고 이 벌초들이 안 돼서 접근이 어렵네요. 그러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찾아왔는데 네. 우리가 끝까지 접근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가 길이 막혀가지고 저희는 갈 수 없는 그러니까 지금 뭐 칡넝쿨이나 이 풀들이 네. 너무 우리의 길을 막고 있네. 바로 이 나무 뒤인데. 이 나무 뒤에요. 근데 네. 지금
접근하시기가 자체가 불가능해요. 힘드니까. 네. 교수님, 저희가 지난번에 아산에 갔을 때 윤치호 선생님과 윤보성 대통령의 묘를 보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게 그 무덤을 저희가 감으로 인해 가지고 단순히 그냥 무덤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살았던, 그분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던 그런 흔적과 행적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이렇게 무덤을 찾아오는 시간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분인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제 이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쉬운 부분인데 네.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잠들어 계신 곳조차도 이렇게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을 만큼 그냥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공동 묘지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그분의 평생의 마지막까지 소원했던 것이 결국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삶이었거든요. 네. 그분의 마지막까지의 삶이 선택이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었고 그분의 마지막 유언 같은 말이 있어요. 그 마지막 유언 같은 말은 얘야 책을 눕히지 말아라. 점자책은 뭡니까 타공대잖아요. 타공대에서 손으로 읽잖아요. 네. 근데 이 책을 뉘어놓으면 네. 이게 압력에 의해서 뭉개져요. 글씨가. 그러겠네요. 그래서 읽을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점자책을 반드시 세워놔야 돼요. 그런 네. 그러니까 이분의 마지막 유언 같은 말은 그런 거였어요. 책 세워놔라. 그거였고 결국 마지막까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복지, 지금을 말하는 복지의 개념이죠. 네. 그 시대는 복지라는 단어가 없었던 시대이긴 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의 인권, 시각장애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생계수단의 법제화 그런 것까지도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끊임없이 제시하면서 이걸 일구어 갔던 분이에요. 단순히 이분의 삶 자체가 그냥 우리 한글 점자를 만들어서 시각장애인들에게 한글을 읽을 수 있게 해줬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최종적인 목표는 시각장애인들도 정상인들과 같은 일반인들과 같은 그 삶을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이분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그러한 삶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할 때까지 그걸 잊지 않고 마지막 유언이 그냥 책 세워놔라. 자, 그분의 삶을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게 한 원동력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복음이고 또 그런 것들이 원동력이 돼가지고 그 일들을 또 아름답게 완수하시고 또 여기에 계신 거네요. 그러면 그분이 이제 사실은 지금 교동감리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네. 그 교동감리교회 이 선친부터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아버님이 그 교회 중심적인 역할을 했고 그때부터 자라면서 복음을 만났고 그다음에 서울로 유학을 가서 서울에서 소위 시각 장애인의 세계를 보게 되고 그가 발령받은 그 학교에서 결국은 그러한 것을 보게 되면서 한글 점자를 창제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아무리 아름다운 곳과 풍경도 우리가 보려고 하지 않으면 볼 수 없고 그 가치도 다 알 수 없는 법이죠. 어쩌면 역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귀한 우리의 역사가 더욱 의미 있고 뜻깊게 기억되며 또 훗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소망합니다.